이번 강의는 전번 강의에 이어서 변압기의 전번 강의에 지금 철선을 얘기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철선에 대한 부분을 마감을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강의에서 그 얘기한 것처럼 변압기의 규소광판에다가 그 교류를 인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6사이클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 자구를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120번 자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에너지를 한 번은 축적을 하고 한 번은 내뱉는데 그 얼만큼을 축적을 하고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에피센시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히스테리시스 소리다. 그게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랬고 에디 카렌트 로스는 단면적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적층을 하면 그 서로 그 자속에 대한 영향을 상대방 거에 대한 자속에 대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전류를 상당히 정상적인 전류를 보내는 효과를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주파수에 비례를 해서 손실이 발생된다. 그래서 똑같은 규소광판이라도 일단 어떤 함유를 하느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늘게 적층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히스테리시스 로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항상 많이 쓰는 식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있어요? K1이라고 보면은요. 이렇게 될 거고, 그 에디 카렌트 로스는 K2 F 자승 BM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는 주파수의 비례를 하고 이것은 주파수의 자승의 비례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히스테리시스 로선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에디 카렌트 로스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돼가지고 전체 변압기의 규소광판에 나타나는 루스는 이런 곡선의 루스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아몰파스 자성체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이 곡선을 거의 그 일직선에 가까운 이런 곡선을 만들게 되면 이만큼의 지금 면적이 적어지는 만큼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이제 제작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성 문제, 단가 문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시운전이 계속되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아마 상당히 전력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표류부하선을 볼 수 있습니다. 표류부하선은 규소광판을 적층을 어떤 형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손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NSN에서 이렇게 적층을 하면은요, 실제 이 자석이 이 공기중을 통해 가지고 자로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바꾼다 그러면 N에서 S로 이렇게 바꿔지니까 지금 자로가 상당히 지그러들지 않습니까? 이 간격이. 또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적층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자로로 다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 없는 거고 이 바깥에 나가는 경로를 더 줄일 수 있어요. 더 줄이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규소광판을 보면 이 적층을 양쪽에 그 사각으로 다 똑같이 자르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NS를 맞춰가지고 이 표류부하선을 상당히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외부 누출이 많아지는 것은 경로도 문제지만 경로가 이렇게 길게 구성이 되면 이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부하가 없다. 전류실을 전혀, 이게 NS는 지금 여기 형상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이거를 전선에 전류를 보내줘가지고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하가 없다 그러면은 전압만 인가되어 있지 부하가 없잖아요. 부하가 없는 경우에는 이 NS에 이 전류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NS를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즉 부하가 걸려있을 때만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돼요? 부하손이 되는 거죠, 부하손. 즉, 부하손일 때 효율부하손이 이 부하손이 들어간다 이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S극을 만드는 거는 지금 변압기가 NS극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변압기가 NS에 대한 어떤 자속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는 전류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부하를 걸었을 때 얘기니까 부하가 걸었을 때 이 필요부하선이 커진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는 부하선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강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에게는 지금 철선과 동선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철선에서는 히스테리시선과 와전류선 그리고 부하선에서는 이제 코어의 컨덕티비티 때문에 생기는 이 저항선하고 표리부하선이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거의 우리가 변압기의 손실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다. 지금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도 되게 무부하선,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무부하선은 이제 거의 지금 보면 이 바깥에 고정자 권선에 전압이 인가되게 되면 거기서 돼 있어요. 회전자기를 지금 만들고 스탠바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손실이 되는 그 무부하선이 있을 수 있고 돌아가면서 전동기가 돌아가면서 그 동선이 추가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표리부하선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일단 변압기에 대한 그 주요 손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들여다본 겁니다. 이어서 이제 변압기의 효율을 보겠습니다. 변압기 효율은 변압기는 일단 자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소강판으로 자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는 발전기나 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규소강판에는 자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토하는 것처럼 표류부하선을 줄이기 위해서 형상을 달리하죠. 히스테리시선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강판의 그 함유를 그 히스테리 곡선이 적은 쪽으로 가죠. 또 그 에디 카렌트를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그 규소강판을 얇게 적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도가 되기 때문에 변압기가 99% 이상을 막 상회하는 효율을 갖기도 한다 이거죠.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지금 출력 플러스 손실을 출력으로 나눠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출력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은 그 철선과 동선을 합친 출력에다가 동선과 철선을 합친 것에 출력값으로 해가지고 효율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부분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 코사인 세타를 지워버리고 보통 이렇게 효율을 이 식으로다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대냐 최소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거지만 이 테이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상당히 그 박사과정에서 지금 하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이론을 좀 줘가면서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원이 있으면 R과 무슨 LC의 그 최대 전송 조건을 구해라 뭐 이런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송 조건에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 조건을 구해라 이런 회로 이론에서 기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미분 방정식은 최대 최소가 나오려면 일단 어떤 웨이브에서 이 부분을 미분을 해가지고 꼭지점을 미분을 해가지고 기울기를 봐서 기울기가 제로점이 일단 지금 x와 y라고 하면 이 델타 x와 델타 y의 기울기가 없을 때 그렇죠. 이 제로점이 이룰 때 이때 최대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얘기할 때는 밑에서 제로점이 이룰 때도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최대의 부분을 구할 때는
이 함수에서 미분방 정식으로다가 도입을 해서 한 편을 제로로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울기를 제로로 놓은 상태에서 해를 구하게 되면 최대의 조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구하는 것처럼 지금 보면 효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빼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가져갔고, 여기서 WC는 I자승 R로 볼 수 있다. 그래서 R의 파라미터는 앞에서 본 것처럼 2차 저항으로다가 만약에 전부 다 환원을 하게 되면 건수비 해가지고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돼 있어요. 이걸 미분하죠.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을 해가지고 한쪽을 제로로 놨죠. 제로 놓은 상태에서 이 해를 구하게 되면 WI를 구하게 되면 WI는 I자승 R과 같다. 즉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최대 맥시멈 되는 것은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대점이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효율에서 최대 맥시멈은 이 점이 동선과 철선이 니콜가 될 때 그 변압기는 최대 효율을 기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스테리시선과 와전류선을 분리하는데 보통 기기에서는 손실 분리를 순수하게 이걸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식으로다가 분리하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그래프를 이제 수식으로다가 전개를 해 놓은 것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주파수가 이렇게 증가되면은 손실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섰다고 보세요. 이렇게 섰다고 보면. 이렇게 쓴 경우. 즉, 이 그림이 나타나는 상징성은 이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증가되면 초선이 증가하잖아요. 손실이. 예? 주파수가 증가하면 일단 손실이 증가하는데 어떤 패턴으로 다 증가하냐 이거야. 어떤 패턴으로. 그럼 이 세 가지 곡선을 봐봐요. 세 가지 곡선. 이렇게 세 가지 보면 이런 경우에는 주파수가 많이 변해도 많이 증가를 해도 손실이 별로 안 증가하죠. 지금 이런 경우 케이스라면 주파수가 조금 변해도 상당히 손실은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주파수의 변동에 따라서 변압기의 손실의 증가에 대한 기울기가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즉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조금 많이 변동하더라도 증가가 되긴 증가되는데 그것에서 비례해서 상당히 적용되지 않는 부분, 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전압비가 같아야 된다. 전압비가 지금 다르면 여기 2차가 210V에다가 215V를 따로따로 쓴다 그러면 5V의 순환 전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상회전이 동일하지 않으면 단락사고나 똑같은 거죠. 이 RST를 STR로 이렇게 엮여 놓은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극성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에 따라서 그 감극성이면은 1차가 감극성이면 2차도 감극성. 1차가 가극성이면 2차도 가극성. 이런 식으로다가 극성을 동일하게 놔야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요 부분 보고 바로 감극성과 가극성을 잠깐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위상이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이 위상이 동일한 위상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동일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가 YY면 2차도 YY 되는 것들은 무슨 문제가 없는데 1차가 YY인데 2차가 Y 델타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 사용을 못하죠. 그 가극성과 감극성을 보게 되면요. 지금 뭐냐면 여기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플러스가 되도록 단자 배열을 해놓으면 이게 가극성이 되는 거고요. 1차 전압에서 2차 전압을 빼도록 결선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감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차에 혼촉이 생길 경우에 감극성이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압기는 감극성으로 극성을 일치를 시켜놓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 이 극성이 닿지 않으면 단락사고와 같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유의점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반드시 맞아야죠.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안 맞게 되면 병렬 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변압기를 이렇게 막 병렬 운전을 합니다. 같은 용량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500kV로 가지고 병렬 운전을 하는데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가 5고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가 6이면은 임피던스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그 부하 로드가 이쪽으로 많이 걸리죠. 똑같이 5배보다 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 저금부하를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이 부하에 이제 중부하가 걸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극력 피해야 되는 그런 항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의 서지 전압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제 피레기의 표준 파형이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라는 거를 지금 앞에서 그 피레기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오일 변압기, 오일 TR의 비일 여기에서는 그 별도로 다른 부분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22.9kV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20호에다가 5 플러스 50 해가지고 150kV의 전압을 걸고 여기에 뇌 서지 표준 파형을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이것이 이상이 없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파형 거는 것이 2.2에 50 마이크로세컨드의 표준 파형을 거는데 그 형태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걸게 되면 변압기의 이제 전용 용량과 L과 C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대지간 전용 용량 분포가 생긴다는 거죠. 변압기의 이제 단락 전류가 그러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단락 전류에도 배웠지만 보통 전격 전류의 20배 정도 흐른단 말이에요. 20배 흐르면 자 보세요. 평상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려봤냐면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보시면 전류가 여기는 나오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다가 자석이 지금 진행이 되죠. 이게 합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렇게 합쳐지면서 민단 말입니다. 밀기 때문에 이거는 반발력이 작용할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규소광판을 놔놓고 이렇게 건선이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쫙 감겨져 있죠.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전류가 이제 자석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게 평상시 자석을 이렇게 흐르게 하는데 진양이 없는데 여기에 만약 20배의 자석이 흘러버리면 이것이 20배가 서로 미는 이 힘을 장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탈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탈이 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건선을 감싸고 있는 절연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최소한 단락 전류가 흐를 때도 순간적으로 이 건선이 기회적인 강도가 반드시 층간 단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 크기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안으로 당기고 다른 방향일 때는 서로 미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변압기의 과도 여자 전류를 볼 수 있어요. 이건 뇌 서지라든지 개폐기라든지 온오프 시에 무부하 변압기의 선로 투입 시에 전격 전류의 20배에서 40배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과도 여자 전류가 흐르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즉 여기 전원이 있고요. 차단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그래서 여기 부하가 있다고요. 근데 들어가거나 뛸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거의 무부하 상태가 된 거죠. 과도 상태가 되죠. 과도 상태가 그 종료되는 거는 뭐에 따라서 종료되냐? 타우, 시정수에 따라서 종료된다 해서. 그러니까 과도 상태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분이 급작스럽게 내려갈 거냐,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거냐, 완만하게 내려갈 거냐는 이게 타우 시정수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일단 과도 상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날 때는 실제 임피던스의 거의 이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에 인러시 카렌트, 그 처음에 들어가는 전류가 20%에서 30%의 전류가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여자를 시키죠.
이 건설을 여자를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시키니까 상당히 처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과소 상태 20배에서 이 30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전류의 정상전류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20, 30배 과도 상태도 여자를 시켜가면서 이게 크게 나타나다가 전민적으로 정상적으로 적은 패턴으로 나가겠죠. 그럼 이때 과도 여자 전류를 여자시킬 때 뭐 휴즈가 용달이 된다든지 전선이 용달이 된다든지 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대개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그 22000 클래스의 변압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154나 345 변압기처럼 이렇게 큰 변압기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154에서 과도 상태가 돼가지고 전압이나 전류치가 증폭이 되면 그건 엄청난 큰 수치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변압기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이제 전격 용량, 전격 전압에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54, 22900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전격 전류는 이제 전격 전압과 주파수를 가했을 때 전격 부하 상태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건데 단상일 때는 이제 단상하고 삼상은 그 루트 3을 지금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다르지 똑같죠. 그 다음에 무부하 전류와 무부하 손실, 부하 손실, 뭐 백분율 임피던스 이건 앞에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도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효율도 들여다봤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변압기에 관련된 용어까지를 이렇게 앞에서 쭉 보면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변압기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요. 1차 권선이 이제 2차나 3차 권선으로다가 쇄교하도록 자로를 형성하죠. 그래서 2차 권선이 1차 권선이 2차, 3차로 가는 거는 3차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자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 1차 권선이 여기 감겨져 있고 여기 2차 권선이 여기 감기고 3차 권선이 여기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죠. 그 여기 만약에 154가 1차 권선이 들어가면 여기 2차는 22900을 빼고 이 3차에서는 뭐 6600볼트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쇄교하도록 자로를 형성하고 철심의 요구 조건은 자화 특성이라든지 진동, 소음이 아주 적어야 되고 저손실돼야 되죠. 고투자율 축소강판이 있어야 되고 지금 앞에서 한 것처럼 3%에 5%의 함유를 가진 거에서 가능한 한 아주 얇게 적층을 한다. 그래야 에디 카렌트 로스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내철형은 이건 뭐냐면 내철형과 외철형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즉 뭐냐면 외철형은 외부에 규소강판을 안 놓고요. 안에서 여기 코어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그 안에 코어를 안 놓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규소강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이 외부의 규소강판 안에서 감아져 있는 부분을 이걸 외철형이라고 그러고 내철형은 우리가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감아놓은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소강판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일단 보통 철선 감소를 위해 가지고 함침 그래스 테이프를 많이 쓰는 부분을 보고 그래서 이것이 규소강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A 자석이 통감에 담기는 딸이고 자기회를 형성하는 계철이 B고 전선이 차이차는 창이 C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내철형이 되는 거고 외철형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선을 먼저 감은 다음에 외부에다가 규소강판을 적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안에 건선을 이게 건선이죠 이게. 이 건선과 건선을 다 머리 위에 감은 다음에 이 규소강판을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층하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층을 한 연후에 이게 이제 손을 감습니다. 감아놔요. 이렇게. 감고,
여기에다가 이 기소강판을 조립하는 겁니다. 조립해서 끼죠. 끼워 맞춰요, 이렇게. 요것이 지금 보면 외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은 대개 내철형과 외철형으로 이렇게 나눠놓지만 대개 권선은 이제 99.9%의 도전율을 갖도록 하는데 이 권선의 배치는 대개가 변압기가 되게 그렇게 합니다. 이 규소강판이 가면 안에다가 저압권선을 놔놓고요. 외부에다가 고압권선을 배치를 시키는 쪽으로다가 대부분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내부에는 저압, 바깥에 고압권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권선 배치의 단면도를 보시면은 안에 저압권선을 놔놓고요. 그 에어를 통해 가지고 간격을 좀 놔놓고 외부에다가 고압권선을 배치한 형식으로 대부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암 절연유 및 절연유 보존 장치들을 보겠는데 외암은 이제 보통 기계적인 충분한 내력을 가져가지고 수송이라든지 기계적인 강도를 갖도록 하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패킹하는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절연유의 여러한 방지 대책은 이제 이 변압기가 계속해서 보일링을 하니까 만약 과열이 되게 되면 안에서 절연유가 계속 돌면서 되세요. 온도의 변화라든지 수분의 수축이라든지 팽창하면서 외부 공기와 접촉 시 이게 호흡을 하게 되면 수분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절연유가 열화가 되니까 여기 호흡기를 놔놓고 질소가스를 놔가지고요. 질소가스가 가스 내에서 그 상층부에다 놔놓고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 공기하고 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방지 대책을 세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개방용 콘서베이터라든지 질소 봉입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놔가지고 외부 공기와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게 되면 일단 수분이 들어가면 거기서 수분이 들어가면 H2O 부분이 절연유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불꽃이 무슨 야야된지 하면 폭발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품 및 보호장치에 보면 이제 절연유가 보통 광유를 씁니다. 광유. 그래서 미네랄 오일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정제를 해서 그 크루드 오일에서 정제한 광유를 쓰고요. 냉각기라든지 그 방열기는 그 에어 쿨링을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변압기의 과열을 막아주는데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방열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라지에다를 방열기를 바깥에 놔가지고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류 펌프가 있어가지고 강제로 이게 절연유를 돌려주죠. 그 일반적인 일반적인 소형 같은 경우는 이 진동류 펌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 순환에 의해서 쿨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보통 일반적인 냉각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시 탭 절환기가 있는데 OLTC. 이거는 온, 로드, 탭, 체인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OLTC로 얘기하는데요. 이건 보통 154나 그렇지 않으면 22000에서도 상당히 부하가 높은 그 용량이 큰 데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로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탭이 조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심야부하나 경부하, 심야부하 때나 중부하, 심야부는 아주 경부하죠. 경부하나 낮에 중부하 때 전압 차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2차 전압에 문제가 상당히 많을 때 이 로드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탭이 자동으로 다 전환됨으로 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해주는 방법인데 이것은 대개 변전소, 한전 변전소 쪽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 수용가 쪽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OLTC는 상당히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용가에서는 이 OLTC 방법을 써가지고 쓰질 않고 한전에서 이제 수용가에다 공급을 하는데 심야부하 때하고 그 피크부하 때 전압 강화가 상당히 전압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OLTC를 놔가지고 변압기에다 OLTC 설치해서 조정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OLTC의 일반적인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속 부문으로는 이제 변압기 부싱이 있겠죠. 이제 부싱에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항상 보호협조가 연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싱의 절연 강도가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만 우리가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이 보호협조가 어떻게 된다? 이거 보호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앞에 제가
피레기 쪽을 할 때 누차에 걸쳐서 VT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이해가 안 되면 앞 테이프로 가셔가지고 피레기에서 VT 곡선과 보호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방압장치, 이거 대형 같은 경우, 대형의 변압기 내에 설치되는 건데, 변압기가 만약에 보일링을 하거나 안에 과부하가 돼가지고, 그 압력 이상이 돼버려가지고 폭발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상 압력에서 그 방압장치가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충격도 압력 계전기도 또 있고요. 프레셔가 들어와서 리레이를 동작을 시켜가지고 계전기가 트립을 하거나 다른 차단기를 트립시키거나 고장의 확대를 막아주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아주 대형 변압기에서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부소스 계전기는 일반적인 우리 22900 클래스에서도 사용되는데 이 부소스 계전기도 사용되려면 거의 한 10MVA 정도가 돼야 사용되는 겁니다. 보통 7, 8000 kVA짜리에서는 부소스 계전기를 쓰지 않고 대개 이제 건설 온도를 재는 온도계하고 유온계 이 부분들을 놔가지고 보통 우리가 지금 그 사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을 하죠. 그리고 피레기가 이제 이상전압이 변압기 충치되기 전에 피레기를 통해서 방전하도록 변압기 앞단에다가 그 대형 같은 경우 154 같은 경우나 345 같은 경우는 또 피레기를 변압기 보호용 피레기를 설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지금까지가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변압기의 전반적인 개요하고요. 그래서 변압기 개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여기 손실 문제.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봤죠. 그리고 변압기 병렬 운전, 뭐 여기 결선에 따른 전압 형태는 여기서 지금 생략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속 장치들을 봤어요. 보호 장치들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유입 변압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손실은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일단 조금씩 그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유입 변압기를 이제 뒤로하고 몰드 변압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 몰드 변압기와 유입 변압기를 이제 비교해서 보고 몰드 변압기의 구조를 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몰드 변압기의 그 내용을 파악을 함으로 해가지고 유입 변압기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몰드 변압기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수변 설비에서 변압기가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화재 문제, 이 고안전성 문제를 확보해야 되고 공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일부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제 변압기가 건식 변압기로 갔다가 이제 몰딩화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몰딩화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에너지 세이빙 측면이라든지 소형 경량으로 하는 문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전력으로 해서 변압기 손실을 좀 줄이는 문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H존과 뭐 이게 보면은 바니시 함치명, 그러니까 레이진 함치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무금형식 방식, 이 함치명은 이제 금형 방식을 하는데 무금형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몰드 변압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원칙적으로는 이게 함치명이 이 몰드 변압기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떤 케이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권선을 넣고 진공 함침을 해가지고 에폭시로 이렇게 굳힌 것이 이게 함치명 몰드 변압기가 되고, 이걸 갖다가 권선 하나를 갖다가 이 에폭시에다가 절연을 해가지고 인발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무금형 방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장 빌딩에서 지하철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몰드 변압기의 기술 동향은 지금 보면 크게 금형 방법과 무금형 방법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금형 방법의 장점은요, 이 그 외관이 아주 미려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양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형에다 넣어가지고 막 뽑기 때문에, 그리고 단락강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단점은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은 상당히 이게 그 주형의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그 건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건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이게 에폭시가 그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열팽창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 쓰게 되면은 이게 아침, 저녁 기차가 전철이 출발할 때, 안 출발할 때, 섰을 때에 이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하가 평균적으로 가는 데는 모르는데 이 바깥에 에폭시가 그냥 크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 지하철 같은 데는 이 금형 방법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 패턴이 막 급작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는 무금형 방법이 좋고,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일정하게 가는 그 부하 패턴이 되는 데는 이런 금형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용량별로 해가지고 생산량을 빨리 빼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작할 때 상당히 주의할 것이 이 안에 보게 되면 이런데 에폭시에 함침이 안 돼가지고 여기 이물질이 끼어버리면은 여기에서 집중전기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파손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형 방법과 무금형 방법이 보통 있는데, 보통 금형 방법은 함치법을 많이 쓰고요. 무금형 방법은 뭐 프리프래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선을 인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뽑은 건선을 에폭시로다가 거쳐서 나가가지고 이것이 굳어서 바깥에 건선을 감아주는 방법을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거는 효성, 금성, 그 다음에 여러 이천 이런 데서 많이 생산해내던 거고, 예전에 이제 이화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무금형 방법을 많이 썼던 방법이죠. 그래서 무금형 방법은 이제 설계가 자유롭고, 개별 시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단점은 이제 이게 동일 용량을 대량 생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외관이 좀 미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지하철에서는 초기에도 많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만, 지하철의 이 금형 방식을 외상권을 많이 썼다가 상당히 그 외상권도 금형 방법에서 열팽창력이 달라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이거를 무금형 방법인 아마 이화 제품을 보강을 해가지고 거의 지하철에 지금 이화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무금형 방법이 이게 부하 패턴이 상당히 이렇게 심한 데는 상당히 어디 있어요? 열팽창률에 의해서 건선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금형 방법은 완전 잔행식으로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냉각을 하니까. 금형 방법이 이제 이건 별도의 냉각 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B종과 F종과 H종을 해가지고 건선의 온도 상승의 최고 허용 온도까지를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H종 같은 경우는 180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 치고요. 지금 B종이 지금 130도. 이건 방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냉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좀 리미트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절연 레벨이 지금 보통 23kV까지 쓰고 있습니다. 23kV를 넘어가는 것은 몰드 변압기로 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23kV 이상은 몰드 변압기로 지금 아직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몰드 변압기 단점이 뭐냐면 이런데 보이드가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있어요? 유입 변압기는 계속 돌면서 절연 파괴 전압을 극복을 하는데 이거는 극복을 하지 못하거든요. 계속 사고 날 때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드 변압기는 아주 154 이상급에서는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각종 변압기의 비교를 보게 되면 이제 B종과 F종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함침형과 무금형 방식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보면 초기 설치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운전경비라든지 다른 항목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H종 바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 몰드 변압기가 출현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일반 건물의 위에 그 중간중간 변전소에다가 H종 바니스를 많이 썼던 방식이고, 유입식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죠. 이 몰드 변압기 지금 특징은
아주 화재 발생이나 확산에 염려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전 등에 대한 안전성이 아주 높고, 그 방지 설비를 아주 간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폭 수지 절연이 아주 특수 절연이 돼가지고 상당히 소음이라든지 그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부분에서 변압기를 아주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죠. 상당히 아주 그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100% 장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서 지금 저 건물에는 거의 다 몰드 변압기를 건물 내장형은 다 몰드 변압기로 가는 이유는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특징은 난연성과 안전성이 좋다. 내에서 내진성이 좋고 전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신뢰성이 좋고 소형 경량이고 저소음 무공해 운전할 수 있고 단시간 과반 내량이 있고 저전력 손실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닌 게 환경성도 그래요. 우리나라하고는 기준이 다른데 우리나라 이 변압기 뜯으면 어디다 갖다 버릴 거예요? 지금 몰드 변압기 이거 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요. 이 몰드 변압기를 처분하면 지금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방재시험연구소에 가가지고 몰드 변압기 한번 다 태워본 적이 있는데 다 타도 이게 부서지게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그 땅에다가 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전부 다 잘게 받아서 그 흙과 섞어가지고 처분한다 그러는데 그 비용이 아주 상당히 비싼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드 변압기의 그 형태를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금형 방식이죠. 이건 지금 일본 제품입니다. 그리고 조립할 때 어떻게 있어요? 밑에 거 프레임을 조립하고 저하권선을 안에 끼고 고하권선을 바깥에 끼고 이 안에가 저하권선입니다. 이것이 바깥에가 고하권선이죠. 지금 이거 저하권선이 끼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위에 조립을 하면 되는데 이것들은 이 안에 공기 통풍과 있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함침되는 형태에서 그 에폭시가 이게 수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에폭시 수지고 이 안에 건선을 배치시켜 가지고 이걸 진공으로다가 에폭시 집어넣으면서 그 함침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꽉 채워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그 몰드 변압기를 이 큐비클에다가 내장시킨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00kV짜리. 이것도 옆에서 몰드 변압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공기에 이게 저압 건선이고 이게 바깥에가 고압 건선입니다. 공기에 층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쿨링하는데 용이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연소 시험한 다음에 씻어봤더니 아주 그대로 깨끗하더라 이거죠. 연소 시험 후에 이거를 물로 씻어봤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그대로 변함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더라는 얘기를 지금 일본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연소 시험을 밑에서 반화로 해가지고 연소 시험을 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그 소방안전협회로부터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그 몰드 변압기를 한번 완전히 태워본 적이 있죠. 그래서 시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몰드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고요. 땅에다가 이렇게 앵카를 끼고 이 몰드 변압기 이탈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위에서 꺽쇠를 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변압기가 내진에 강한 내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내진 시험을 하는데 이 변압기를 세 대를 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장치 위에다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이 밑에 바닥을 바이브레이션에서 흔들어 가지고 이 변압기가 얼만큼 진동에 강한가를 시험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드 변압기와 그 유입 변압기와 H종 실리콘 그 건식 변압기를 쭉 해서 비교를 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처럼 몰드 변압기는 일단 환경성에 좋고 컴팩트하고 요새는 아주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유입 변압기가 들어온 거를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몰드 변압기 설치하는데 22,000 클래스까지는 이해가 돼도 유입 변압기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프렌트나 지금 154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GIS 쪽에 쓰는 쪽 아니면 전부 다 유입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서만 유입 변압기에 대한 이 비교, 몰드 변압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사용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몰드 변압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방화성이다.
그 방화성에 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몰드 변압기에 대한 그 방제 기초 자료에 대한 시험을 제가 이것은 한국 소방안전협회로부터 숭실대학교 고전압연구실에서 곽길 교수님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제가 연구원을 수행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몰드 변압기가 얼마나 내연성이 있는지, 그 몇 도에 어떻게 연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헌을 보통 번호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노에다가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시험을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2년에 걸친 연구 결과 끝에 저희들이 시험을 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귀중한 데이터를 많이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요, 어디라고 장소는 밝히기 어렵습니다만은 서울 시내에 공공장소에서 변압기가 99년 10월 17일 날 부하설비는 전동기인데 이 몰드 변압기 삼상 100kV짜리 22,900에서 380V를 인출하는 이 변압기가 이 하부에서 연소가 돼가지고 위로 탄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을리만 그을렸지 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부터 스파크가 올라가가지고 이 변압기가 소선된 실제 사고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몰드 변압기의 착화 현상들을 우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한국 화재보험협회의 방재시험연구소에 이 노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변압기를 제작을 해서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 덮개를 일단 먼저 이 노에 대한 덮개를 드러내고 크레인을 드러내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그 몰드 변압기를 안치시킵니다. 그러면 양쪽에 연소 번호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온도 센서인 서모카플이 이렇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이 위에 카바를 내화제로 씌운 다음에 이 번호로다 가열합니다. 지금 이 곡선은 이제 시험을 하려고 했던 곡선은 이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도까지 120분을 인가를 해서 노 안에서 태워보려고 했던 곡선이고 지금 여기 점선은 실제 실험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약 500도까지 먼저 1차 올렸다가 번호를 꺼가지고 온도를 낮췄다가 다시 온도를 번호에 점화를 시켜가지고 나머지 120분 동안 가열을 한 그런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500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가열한 이 곡선이 시험한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준비 과정은 연소 시험 준비를 하는데 몰드 변압기를 고압건선부만 분리해가지고 수평 과열로 내부에 삽입했다. 즉 이렇게 이 부분 이 안에 저압건선이 있잖아요. 저압건선까지 태운 게 아니고 이 고압건선만 갖다가 통째로 노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연소시험 최초 단계에서 번호 점화하고요. 시험체 상단이 국부한 걸, 불꽃이 착화한 걸 확인하고, 소화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번호만 소화를 했지, 소화기 가지고 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험의 목적은 정말 몰드 변압기가 착화가 되면 자기 스스로 소화 능력이 있느냐, 외부에서 소화기를 안 나갔다 해도 불이 더 진화가 안 되냐, 그냥 스스로 꺼져버리냐,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연구에서는 확인한 과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화염 소멸 단계, 재가열, 그 다음에 완전 소멸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완전 소멸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7단계로 실험을 한 겁니다. 지금 첫 단계예요. 지금 이게 노입니다. 노인데 노에 지금 몰드 변압기를 여기 몰드 변압기를 위에다 갖다 놨죠. 지금 이것이 서머카플입니다. 이게 온도계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 노의 온도를 좌주고 있고 지금 여기가 반합니다. 그래서 이쪽 옆에서 불꽃이 이렇게 번호가 나오도록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치를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이제 번호가 이제 지금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내부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다가 창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바깥에서 카메라로 이 내부의 상태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보면 바로 반화를 한 상태고요. 반화를 이제 점화를 한 상태고, 이어서 이제 이것이 가열을 한 상태에서 6분이 지나니까 요게 500도 정도 올라간 겁니다. 내부 온도가 500도 올라가고 6분이 되니까 이 몰드 변압기의 상부가 일단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왜 상부가 붙냐면은 똑같은 노라도 말이에요. 위에가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반환은 양쪽 사이드에서 똑같이 이렇게 그 점화에 불꽃이 나오지만 이 위에가 돼 있어요. 지금 하부보다는 상당히 온도가 높으니까 위에가 먼저 점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7분 정도 경과되니까 지금 불꽃이 상당히 진행이 활발하게 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그 거의 600도에 육박하는 그런 온도에서 이 에포키 수지가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을 앞에서 보면 이 착화하는 것까지를 본 게 뭐냐면 이게 보통 400도가 넘어가야 되니까 400도가 넘어가야 착화되는 부분이더라.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건물 내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400도 올라가려면 나머지는 다 탄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 300도에서는 불꽃이 점화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도, 500도, 600도 정도가 돼야 이게 점화가 되는 부분을 봤고 26분 후에 우리가 버너를 껐어요. 버너를 꺼가지고 이거는 소화기로 지금 끈 것이 아니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버너를 끈 상태에서 놔둬보니까 약 한 20분 정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00도가 조금 넘는 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400도, 500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붙었죠. 여기서 이제 불을 끄니까 끄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 소화기로 끈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되니까 완전히 점화가 불꽃이 완전히 사라졌고 온도가 내려간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몰드 변압기는 불이 나더라도 그냥 외부에서 어떤 여론이 공급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 타지 않는구나 하는 부분이 증명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불꽃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도 버너에서 그 버너에 불을 끄니까 지금 불꽃이 서서히 자기 스스로 없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었다. 그게 난연성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난연성이 증명이 됐다. 그리고 다시 재가열을 시켰어요. 재가열을 시키니까 안에 벌써 에포키 수지가 상당히 온도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점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빨리 불이 붙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거는 완전히 104분 정도 경과가 된 상태에서 거의 불꽃이 나오지 않는 거는 여기서 탈 수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린 거죠. 연소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끈 상태에서 녹아식기를 바란 다음에 노예 그 햇질을 갖다 열어가지고 이 탄 고용물질 에폭시 이 변압기를 보니까 이 탄 것만 탄소화가 됐죠. 이것이 이 부스러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에폭시 수지의 고용물의 형태가 달라진 거지 딱딱하기는 똑같이 딱딱한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뭐를 본 거냐면은 이 에폭시 몰드 변압기가 스스로 착화하지 않는다. 또 외부에서 착화원이 발생되더라도 400도 이상이 돼야 착화가 된다. 착화가 되더라도 외부에서 고정적인 여론이 공급이 안 될 경우에 스스로 소화를 한다. 그리고 이게 타는 경우에도 지금 형태처럼 형태가 다른 형태로 다 일그러진다든지 무너진다든지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그대로 탄소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다.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몰드 변압기가 난연성에서 지금 그 유입 변압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건축물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2,900 클래스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몰드 TR의 또 약점은 이것은 비리 낮은 거죠. 그래서 보통 22,900 kVA 같은 경우에 공칭 주파수에 대한 최대 인가전압이 50 kVA가 되는 거 아니에요. 50 kVA에 곱하기 루트 2에 곱하기 1.25 이런 식으로 돼서 거의 약 95 kVA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리 95 kVA 되고 오일 변압기가 이게
20호에다가 곱하기 5에다가 플러스 50이니까 150kV가 되니까 상당히 이 급이 낮죠. 그래서 서지에 약하다. 그래서 몰디브나키에다는 VCB 2단의 2차에다가 이게 VCB 차단기가 있고 이 몰디브나키를 설치한 경우엔 여기다가 서지 업소버를 설치해가지고 이 비율이 좀 낮잖아요. 이렇게 낮으니까 이거에 의한 그 서지의 그 전격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죠. 자, 지금까지 그 유입 변압기와 몰디 변압기를 비교해서 봤고요. 변압기 전반적인 부분에서 쭉 내려오면서 봤죠. 그래서 변압기는 두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앞에 그 변압기의 지금 히스테리시손과 과전류선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체계를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유도기기책을 좀 더 좀 추가를 해서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수식 확인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파워포인트와 저희들이 시청각 자료를 총동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현재의 변압기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마 강의가 효과적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원하시는 분들은 보조기제를 이용하시고요. 다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테이프를 다시 몇 번 반복을 함으로 해가지고 변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지식을 세팅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